볼턴 회고록에서 각종 외교전이 폭로되며 일파만파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에 관한 놀랄만한 내용이 등장했는데 볼턴의 개인 회고록이기 때문에 그 진위 여부가 100% 맞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정황상 볼턴이 허위사실을 쓸 수 없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비판이 주를 이룬 책인데 트럼프 비판과는 다소 거리가 먼 부분이기 때문에 왜곡할 필요가 전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볼턴 회고록에 등장한 일본은 주목할 만합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5월 4일 정우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야치 쇼타로 당시 일본 국가안보국장을 각각 만난 바 있습니다. 정 실장은 4.27 남북 정상회담의 논의를 미국과 공유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조율하기 위해 볼턴 전 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는 자신이 정 실장을 만난 뒤 같은 날 야치 전 국장을 만났으며 일본이 당시 전체적 과정을 얼마나 긴밀하게 따라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적혔습니다. 또 야치는 서울에서 나오는 행복감에 맞서고 싶어 했고 우리가 북한의 전통적인 행동 대 행동, 접근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일본이 미국에 다양한 로비 혹은 외교전을 펴고 있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남북미 관계에서조차 일본이 끼어들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구체적으로 방해를 놓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본도 북한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안보 문제는 자국에 중요하기도 합니다. 남북미 간에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긴 합니다만 이번 볼턴 회고록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일본 당국이 남북 간의 화해 모드를 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볼턴 전 보좌관과 야치 전 국장의 회동에 대한 백악관 보도 자료에는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 폐기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야치 전 국장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 핵무기에 국한하지 않고 WMD로 범위를 확장해 요구 조건을 높여야 한다고 미국을 설득했고 강경파인 볼턴 전 보좌관이 이를 배려한 셈입니다. 일본 아베 내각은 줄곧 북한의 핵무기 이외에도 생화학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함께 폐기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2018년 4.27 남북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미 간 평화 외교가 숨가쁘게 진행될 당시 일본은 이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소외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볼턴이라는 강경파가 트럼프 안보 보좌관으로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적극 개입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개성 사무소 폭발을 비롯해 비정상적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등 결국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협이 제대로 진행되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코 남북 간의 평화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다양한 시도는 일본으로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지방의원들은 아직까지도 자신의 선거 유세 등에서 한국전쟁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과거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막대한 군수물자를 생산했고 이는 세계 2차 대전에서 패전한 완전히 피폐해진 일본의 산업과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남북이 갈라진 한반도는 일본에 있어서 또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의 경제가 현재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것을 은근히 반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본의 각종 활동은 인터넷 공간에서는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확인됩니다. 바로 한국의 강제징용공은 고수입이었다는 내용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 중 하나는 한국이 일본의 돈을 원한다는 일종의 프레임입니다. 징용공도 결국 일본에서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일이 힘들더라도 돈 때문에 조선에서 자원해서 왔다는 것인데 징용공 생존자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속담에 거짓말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와 같이 막무가내 식으로 과거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역사 왜곡을 이제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세계로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돈 관련 프레임은 자주 일본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코로나 초기에 한국의 방역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일본 정치인의 발언이 나가자 일본 유명 포털에서는 한국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한국은 나중에 거액의 돈을 요구하거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해달라고 일본을 압박할 것이 분명하다는 댓글이 베스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을 도왔던 것도 결국에는 한국이 통화 스와프 혹은 거액의 돈을 요구할 것이므로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결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3천억 원가량을 지원한 내용 자체가 제대로 보도된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전 세계를 향해 활발하게 징용공을 왜곡합니다. 일본에서 징용공에 관련된 유튜브를 살펴보면 학자들의 연구 결과나 징용 피해자들의 증언과 동떨어진 설명을 일본어로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징용 피해자가 애초에 모직공이었다며 제1한국 조선인이 자주 입에 담는 강제 연행에 의해 억지로 일본으로 끌려왔다는 주장인데 날조라고 주장합니다. 또 당시 순사가 월급 45엔,
그리고 징용공 모직공은 월급 50엔이었다며 상당히 고수입의 직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한 모직공이며 오히려 당시 조선인은 불만을 얘기할 수 없는 훌륭한 대우를 받았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한국어로 징용이라고 검색하면 징용 피해자의 증언 등이 조회수 상위에 오르는 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턴의 사례도 그렇고 징용공 왜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움직임은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잘 되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대하며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지 않으며 쉴 새 없이 집요한 왜곡을 그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국방을 강화해 주변국으로부터 최대한 위협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주변국들은 한국 정세의 불안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일본 외에 다른 국가에도 비슷하게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한국을 지켜주는 것은 다른 나라가 쉽게 못 건드리는 힘이라는 논리가 부각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파리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에게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중 71%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든 역대 대통령 지지율 중에 최고였습니다. 긍정평가 응답자 중 54%가 든 가장 큰 이유는 문 대통령이 감염병 대처를 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전 세계에 들이닥친 감염병 위기에 잘 대처한 문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든든한 신뢰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연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아베 내각 지지율은 40%를 기록해 지난달 파리 조사 때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일본 국민 68%가 일본의 의료 검사 체제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마스크 부족 사태와 알 수 없는 감염 경로, 의료 시스템 붕괴 등으로 인해 아베 총리의 입지가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평가는 이렇게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일본의 일부 방송과 언론에서 한국과 비교하는 비판이 일면서 아베 정권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8일 국내에서 용인 확진자로 인해 이태원 집단 감염 보도가 나오자 일본 언론들은 이때를 기회로 여기며 일본 포털 국제면 전면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로 도배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원 출석과 이용수 할머니 수요 집회 기자회견, 이태원 집단 감염 재확산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베 정권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때 한국 때리기로 모면해왔는데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일본이 처한 최악의 상황은 한국의 집단 감염을 논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일본 내 최대 50만 명 이상이 감염될 수도 있다는 분석에도 아베 정권의 헛발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감염 확산을 우려해서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최대 80%까지 유동인구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건 후생 노동성이 아베 총리 지시로 연구소 출근자 80%를 줄인 것입니다. 후생 노동성은 우리나라로 치면 질병관리본부로 볼 수 있는데 최악의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인력까지 재택근무를 시킨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에 한 일본인은 세계의 웃음거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얼마 전 벌레와 곰팡이가 든 아베노 마스크를 주며 비판받았고 일본 전역은 심각한 마스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일본이 겨우 쓰고 있는 것은 중국산 마스크인데 이미 미국에서 무더기 승인 취소가 될 만큼 품질불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 일본에서 마스크를 생산하는 샤프는 신청자가 몰려들자 추첨하는 방식으로 마스크를 판매했습니다. 샤프는 5월 7일 총 680만 명이 마스크 추첨 판매에 응모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의 판매에 일본 네티즌들은 추첨제로 돌리는 게 무슨 생각이냐며 한 번 추첨돼도 계속 응모할 수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은 계속 떨어지고 붙는 사람은 계속 붙는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대만과 같이 정부가 마스크를 통제해 공적 마스크를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일개 기업이 추첨제로 파는 불평등한 방식에 일본의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또한 아베 정권의 무책임하고 어설픈 대처에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독자 노선을 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코이케 도쿄도 지사는 격리된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물건을 배포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체와 공이 줄로 이어져 놀 수 있는 장난감 캔다마였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발산하라고 말했는데 일본 네티즌들은 스트레스가 더 쌓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지금 정부부터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계 베스트셀러 총기세의 저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가 일본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방역을 배워야 한다며 유럽에서는 유익한 조언은 비록 그것이 악마의 것이라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아베 정권이 한국을 배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어 내가 아베 정권에 주는 조언은 한국이 싫다면 베트남이든 호주든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라도 좋다고 따라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의 대처는 그 어떤 나라보다 형편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지난 8일 국내에서는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해 19명이 확진됐다는 소식에 온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지역 감염 사례가 거의 없었고 생활 반격에 들어가며 개학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우리 방역당국은 사태 초기 신천지와 구로코센터 집단 감염을 막고 이겨낸 것처럼 강력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태원 클럽 방문자를 찾아 검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CNN은 8일 방송에서 한국을 모범국가로 거론하며 최근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 때문에 한국 정부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자질을 신속히 권고했다는 사례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집단 감염 사태에도 한국은 잘 해낼 거란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의 보건 전문가인 피터 드로박 박사는 다른 국가들이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고 평가했습니다. 드로박 박사는 검사 추적 격리를 입으로 꺼내기는 쉽지만 집행하기는 어렵다며 한국의 강경한 대응을 살펴보면 그것들은 그대로 베낄 수도 있는 멋진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투명한 소통과 공공의 신뢰도 한국에서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며 미국과 영국처럼 대응책 관리가 잘못되고 정체화된 곳에서 그런 건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터 드로박 박사뿐만 아니라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등 전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방역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지만 유독 일본만 한국의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며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해왔습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뒤늦게 슬그머니 한국의 방식을 따라했지만 일본은 아직도 제대로 된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일본은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의 말처럼 오로지 한국을 따라하기 싫어해서 이해할 수 없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